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합니다. 저는 백유리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오늘로 45일째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의 여파로 국민들의 분열은 심화되고 각종 경제 지표도 온통 빨간불인 상황이죠.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의 정국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번 탄핵 정국을 두고 참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 계엄 선포부터 해서 또 탄핵안 가결, 또 그제 있었던 대통령 체포까지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12월 3일부터 엊그제까지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여기 경남의 도민들께서도 너무나 좀 착잡한 그런 심경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탄핵의 찬반을 떠나서 저도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이렇게 구금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편을 나누어서 갈등을 하고 분열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우리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이렇게 통합시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어떤 외국인들의 시선, 이런 게 국격이라 그럴까요? 국격이 추락하고 국가의 어떤 신인도가 추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경제나 안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무너진 추락한 이 국격과 국가 신인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에 이제 공개한 영상 메시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고, 또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 그리고 불법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쓴 그 긴 원고도 읽어보고 했는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지금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12월 3일에 비상계엄부터 또 군대와 경찰을 동원했지만 자기는 뭐 이런 의도로 했다 이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정확하게는 없는 건 맞아요. 그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좀 피해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 제가 조금 굉장히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체포되는 그 순간에 좀 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마지막 품격이나 품위를 지키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이 시작이 된 거고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온 데 대한 본인의 책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우리 국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테니까 국민들께는 앞으로 이런 걸 당부한다. 이렇게 조금 좀 그 국가 지도자다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대통령 이야기하고 야당 이야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하고 법원 그리고 공수처나 검찰, 경찰에서 그 사법 시스템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대로 차분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맡겨놓고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야 이렇게 국론 분열이 되고 이렇게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정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수처 수사 자체가 지금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그럼 법적인 해석으로는 맞는 주장이라는 건가요? 그게요. 민주당이 예. 불과 뭐 몇 년 전에요. 공수처를 발족을 시키면서 그때 이야기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를 이제 분리하자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논의에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공수처였는데 예. 그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내란죄라는 게 이게 뭐 내란이라는 게 있을 줄 상상을 못하고 그렇죠. 내란죄 수사 권한을 검찰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그게 둘 다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찰한테 수사권이 와 있는 거 그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는 공수처 검사든 검찰의 검사들이든 검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경찰 사이에 체포영장부터 시작해서 수사, 앞으로 기소, 구속영장도 또 청구를 할 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입법 미비라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수사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그거는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판단을 내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대통령께서 막 이거 불법이다, 이거 억울하다, 난 피해자다 이런데 너무 이렇게 지금 빠져 계셔서 조금 이 사태가 나라에 미치는 혼란, 부정적 영향 이런 데 대한 조금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을 좀 하나씩 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형성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나서기도 했고, 여전히 이제 대통령의 체포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인데,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내부의 그 입장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를 그게 이제 법적인 허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대통령이라도 이럴 때는 법을 그대로 국법을 준수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띠를 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 그러고 이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지난 뭐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서 입장은 뭐냐? 그다음에 이게 실패한 내란의 시도 거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뭐냐? 그리고 탄핵을 우리가 당론으로 반대했고 108명 중에 85명이 탄핵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건전한 보수 정당이라면 탄핵에 반대하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을 해서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게 맞는데 이제까지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잘못된 거 없다. 내란 아니다.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쭉 왔단 말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남동에 수십 명이 달려가가지고 체포영장 맞고 이랬단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아마 굉장히 보수적인 유권자들, 시민들께서 보시면 그래 잘한다. 국민의힘이 잘한다. 이래 박수 칠지 몰라도 양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간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다수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제가 한남동 의원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자유통일당 거기하고
같이 집회를 해서 거기서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중간에 계시는 다수 국민들께서는 저 국민의힘이 저게 그냥 건전한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인 줄, 또 중도 보수까지 대변하는 그런 정당인 줄 알았더니 정광훈 목사가 하는 저 당하고 같이 하나? 그러면 너무 우리 당이 쪼그라들고 극우화되고 예. 또 지역적으로도 영남의 보수 유권자들한테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선거에 이기려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도층, 청년층, 수도권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예.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너무나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면 우리 많은 그 시민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재명 같이 위험한 사람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당이 극우화될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게 더 그냥 쉽게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 거를 오히려 막고 진짜 좋은 국가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너무 극우적,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예.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낸 내란 특검법을 좀 서둘러 통과시킬 그런 모양새인데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또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게 지금 여론이 보면 특히 지난 한 달여간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려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도가 거의 비슷해졌고요. 예.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도 처음에 찬성이 굉장히 높았다가 내려오고 반대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시도는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너무 오만하고 조급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손쉽게 정권을 잡는 데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느냐 감옥에 가느냐 만약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될 수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빨리 해가지고 파면이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그때부터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눈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예. 이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순리대로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막 이렇게 밀어붙였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이제까지 이게 시큰 내란이라 그랬다가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거나 예. 공수처의 수사권도 문제가 있으면 순리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막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카톡을 검열한다든지 무슨 뭐 민주파출소라고 해가지고 인민재판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고 경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국가수사본부하고 뭔가 내통을 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또 저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한 거를 민주당 보고 그런 식으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라.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만약 탄핵이 되면 예.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난 연말에 그렇게 성급하게 탄핵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탄핵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의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새로 2번째로 하는데 걸핏하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뭐 말한 대로 뭐 마치 탄핵이나 할 것 같이 막 그리 겁박을 하고 또 이미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이 사람이 경제부총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경제 안보가 막 진짜 살얼음판을 위를 걷고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인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그래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 여론이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달라지고 양극단으로 이렇게 여론이 쫙 갈린 거는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 예. 오만,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처사들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저 사람들이 정권 잡아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기 힘들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이제 내란 특검법 예. 말씀하셨는데 어제 군성동 원내대표가 진짜 이렇게 표정이 너무 어둡게 막 진짜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우리 국민의힘 손으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그런 특검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특검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우리 국민의힘이 낸 특검 법안이 그거는 비상계엄 특검 법안인데 그 법안은 예컨대 내란과 외환의 죄 중에 외환은 그건 없애고요. 그건 우리 군이나 북한하고 관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좀 민주당이 저는 너무 오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내란에만 집중해서 특검도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는 그 제3자 추천하는 방식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아주 고심을 해서 어제 낸 내란 특검법, 비상계엄 특검 법안이 예.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오만하게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안하고 민주당이 낸 특검법안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법안은 우리 국민의힘 의견을 좀 많이 예. 반영을 된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민주당이 그 탄핵소추 사항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두고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 형법상 내란죄라는 거를 이제 빼는 거지 헌법상 내란 행위를 빼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민주당 의견이 그런 거고요. 예.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의견 같아요. 그리고 많은 헌법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 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12월 3일부터 탄핵소추 의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했고 비상계엄이 그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거다. 거기 플러스 이거는 내란이다. 라고 막 내란 그게 막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실패한 내란이지만 내란을 시도했던 잘못을 저질렀구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는 뺀다 이러니까 이게 내란이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잘못에. 예. 근데 거기에서 내란을 빼면 뭘 가지고 심사를 한단 말이냐 이런 의구심을 당연히 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민주당이나 국민들한테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거든요. 근데 내란죄 빼고 해도 관계없어 이러니까 국민들은 저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해가지고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고 막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빨리 대권에 도전해가지고 정권을 쉽게 잡게 하는데 그걸 도와주는데 동원된 사람들이구나. 그거 하려고 저러는구나. 많은 국민들께서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함부로 여기에 내란죄 빼도 된다.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언제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그런 걸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1, 2, 3심 해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심판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이미 내란에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든 수사 과정에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헌법재판소가 지켜보고 내란을 포함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그래야 국민들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죠. 예. 요즘 참 일련의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이 뭐 국민 분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진짜 더 나은 세상, 더 건전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나 안보나 진짜 이 뭐 비상계엄 이전부터 굉장히 위기였는데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이 정치 불안 때문에 경제 안보가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제가 경제학자로서 겪으면서 야, 이게 진짜 문제는 경제인데 진짜 해법은 정치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절감을 하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께서 겪으셨던 1997년, 98년에 IMF 외환 위기 못지않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론이 이렇게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정치고 민심이고 양쪽으로 쫙 갈려가지고 서로 갈등, 극심한 분열, 혼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치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치 불안은 계속될 거고요. 예. 어느 쪽이 잡아도 권력을 잡아도 승복하지 못하고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발전하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빠져들까 봐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민심을 정치적으로 자기 유불리에 따라가 이용만 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도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하겠다는 개혁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경제는 지금 위태롭고요. 이럴 때 하나씩 합의를 해가지고 나라의 내일 미래를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걸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치가 너무 막 양쪽으로 갈라져서 예. 중간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뭔가 뭐 발도 붙일 공간이 없는 그런 쪽 굴러가서 정말 걱정입니다. 예. 아까 또 너무 극우화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는 뭐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보수라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누구보다도 보수 정당 안에서 개혁 보수 정치를 주장해왔고 저는 보수라는 게 뭡니까? 보수라는 거는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키냐? 좋은 거를 지키는 겁니다. 예. 좋은 가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이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라는 나라의 두 축을 튼튼하게 지켜야 되고 이번 사태에서 보셨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헌법 가치, 헌법의 원칙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지금 뭐 무슨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그런데 휩쓸려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저도요.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저도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하나도 없이 그런 음모론만 주장하는데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보수 안에서 좀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한테 선거에 이겼을 때 그때 사실은 저 좌파 쪽에서 김어준 씨가 유튜버 김어준 씨가 처음 제기한 게 부정선거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보수로 지금 옮아와가지고 김어준 씨는 그때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막 제작하고 이랬어요. 부정선거라고. 그거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자꾸 빠져들고 이 탄핵
상식과 내란, 이 늪이랄까요, 뭐 이런 강이랄까요, 그걸 건너질 못하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거기 자꾸 들고 있는 모습은 최소한 건전한 상식과 그런 판단을 하시는 중간에 계시는 많은 유권자들한테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수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보수는 넓게 쌓은 운동장을, 보수의 지평을 넓히고 영토를 넓히고 우리가 헌법 가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좋은 가치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생명과 인권, 이런 거는 건전한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보수, 또 보수가 진짜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정의로운 보수, 이런 걸 주장해 왔는데 예. 아직까지는 당 안의 목소리가 제가 많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정치를 25년 하면서 특히 저희들이 여당이 됐을 때, 이 보수의 진정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왔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보수가 그리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오르는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다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 영남권은 좀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에 좀 보수층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도 있었다가 다시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올라오니까 당에서 조금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리고 보수가 결집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보면 이번이 탄핵에 이르게 된 그 죄, 잘못은 이번이 훨씬 심각한데, 근데 여론은 또 이번이 더 그때보다는 나은 것 같은, 예. 그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8년 전에 그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한테 정권을 빼앗겨서 5년 동안 야당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그 실정을 우리가 고스란히 봤던,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후회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갖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두려움, 저는 그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아니, 저렇게 범죄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 돼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반대파를 다 숙청하고 민주당을 지금 완전히 독재체제로 장악했는데, 저분이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이,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 경제하고 안보가 어디로 갈까?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건 어디로 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지금 딱 밀착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쪽에 너무 경도되는 그런 외교를 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진짜 심해지는데 그게 우리 경제 안보에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보는 어떻게 되고, 그 안보의 위험이 또 경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 너무나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경제정책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런 건데 그게 무슨 돈으로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건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보수 결집으로 나타나서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또 유 전 의원께서는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GDP의 킬러다. 이 계엄을 두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경제 위기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12월 3일 이전에 한국 경제도 무지 위험했습니다. 예. 기억해 보시면 12월 3일 이전에 벌써 기재부나 한국은행 같은 데에서 2025년 이제 올해죠. 올해 경제를 1%대 성장을 할 거라고 이미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죠.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이야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제가 평소 생각도 그런데 이 정치 불안이 환율이나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환율이 한때 1,400원이 방어선이라고 그랬는데 어느새 순간에 며칠 사이에 1,500원이 그렇게 되고요.
환율이요. 1원이 올라가면 우리가 외화로 달러로 빚지고 있는 것들이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1원만 올라가도 그게 엄청나게 느는데 10원이 올라가고 50원이 올라가면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또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비싸져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날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에도 보면 내수, 수출, 소비, 투자, 그 다음에 고용, 예. 거기다가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거기 다 합친 게 저성장으로 나타나고 성장이 저조해지면 그러면 양극화 시대에 진짜 없는 분들은 이게 저성장 시대로 가면 없는 분들 더 힘듭니다. 그럼 빈곤층,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게 되고 실업자도 힘들게 되고 이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거기다가 이 정치 불안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폭탄 같은 게 예.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치 불안을 빨리 잠재우자. 지금 정치 불안을 이야기하는 요소들을 빨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빨리 정리해 나가자라는 거 하나 하고 제가 아까 국론 분열 그거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고 대외 신인도를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거기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돕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경제가 너무나 급하게 추락하지 않도록 1998년에요. IMF 위기 때 우리가 마이너스 5.1% 성장을 했는데 예. 경제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10% 내외로 성장하던 경제가 마이너스 5% 성장하는 건 이거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민생에 엄청난 고통을 준 거거든요.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갑자기 10계단을 추락을 하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18년이 걸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제의 어떤 경착륙이라 그럴까 경제의 파국, 추락이 그거를 오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추가 경정 예산을 저는 연초에 최대한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금리를 어제 동결을 했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그거는 미국의 금리나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그렇게 결정한 건데 지금 정책 수단이 재정 말고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근데 재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 국채 말입니다. 그런 거 발행해야 되고 이러니까 위험하기는 한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자영업자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 우리 국가 아주 중요한 첨단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그런 걸 위해서는 저는 추가 경정 예산을 그게 뭐 20조 원이 되든 30조 원이 되든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 예. 다만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이재명 대표는 자꾸 선거만 생각해가지고 자기 18번인 지역화폐 그거 예산을 막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된다. 그런 선거용, 매표용 그런 추가 경정 예산은 안 되는 거고 예. 진짜 어려운 분들 돕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효과가 입증된 그런 정책 수단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여야가 합의를 빨리 해서 예. 비록 대통령이 직무 정지고 권한대행 체제지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음 주에 예. 취임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우리 경제 안보에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트럼프 2기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미국 정부하고 완전히 다를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관세 올라갈 거고요. 미국, 중국이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국, 중국하고 무역과 투자해서 먹고 살고 성장하고 일자리 만들던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 중국이 둘이가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완전히 무슨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가지 예를 드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이 사이에 취임하자마자 평양에 날아가지고 김정은 만나가지고 장거리 미사일 못 쏘게 하고 그 대신에 뭐 예컨대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주한미군에 대해서 28,500명이 지금 주한미군이 한미연합사가 지키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말입니다. 갑자기 트럼프의 이번에 국방장관이나 국방부의 정책차관 이런 사람들 평소에 말하던 생각이나 성향을 보면 주한미군을 건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주한미군을 예컨대 반으로 줄인다든지 전체를 전부 철수를 시켜버린다든지 우리 방위비분담금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만약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가 같이 맞물려가고 거기에 지금 정치 불안까지 엮여서 총체적인 위기인데 만약 트럼프 이후에 와가지고 경제 쪽에 무역 쪽에 관세 미중 전쟁 이런 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만약 그런 핵 문제 거기다가 주한미군 문제를 건드리면 그거는 제가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트럼프의 선택이 오지 않도록 우리 고난 대응하고 비록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정부 형태지만 예. 어떻게 미국을 우리가 총력을 다해서 설득을 해서 한미동맹 굳건하게 하고 북한 핵 문제는 우리하고 꼭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경제전쟁 같은데 우리 기업들, 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서로 잘 지낼지 그런 거를 하는 전략은 저는 최상목 군안대행이나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적극 나서가지고 이런 위험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요인보다는 일단은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다시 대통령 탄핵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헌재 판결만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텐데 이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까요? 그 헌법재판소가 진짜 공정하게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탄핵이 결국 기각보다는 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저질렀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저질렀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란을 탄핵 사유에서 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모든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그래도 반대하는 분이 계시겠죠. 예. 시위를 하고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양쪽에 다 있겠죠. 어느 경우든. 근데 다 중간에 있는 다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마음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법원도 대법원을 포함해서 법원도 저는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번에 동시에 정리가 돼야 될 그런 위험한 정치인이다. 왜냐하면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도 그냥 자기들 재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로 가느냐를 크게 보면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거기 때문에 법원도 제발 판사님들도 빨리빨리 좀 재판해달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 나와주셔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방송 통해서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지방 출신입니다만은 요즘 지역 경제, 지방 소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저출산 인구 위기에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거기다가 당장 이 경제가 성장을 안 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이 문제가 얼마나 민생에 고통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국가 리더십이 똑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사태를, 이 위기를 우리가 정말 잘 극복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 리더십을 좀 똑바로 세우고 대선 때도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정말 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 있는 멀쩡한 대통령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에 이 혼란을 수습해서 국민들이 다시 통합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국가 신인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모든 신명을 다 바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